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그리고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어제 상승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우상향하는 흐름이 또 우리 시간으로 10시 50분부터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에는 22,019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09% 정도 하락한 약 보합권인 22,0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네. 트럼프가 유가와 그리고 기준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내건 공약에 지금 충실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먼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다 추진했던 것들을 지금 다 뒤집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관된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우리 현실에서 석유를 판매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산유국이죠. 최다 산유국이고 산유국인데 중요한 건 본인들이 쓰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수출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유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려가지 않나. 네, 다들 $50 부근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대충 다 맞았습니다. 네, 우리 골드 막 고점이다 그럴 때 $3,000 얘기했지만 2,700 몇 달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 뭐 골드 고점이다 그럴 때 저 분명히 $3,000라고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고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80 이상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거는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고 고점 넘기 힘들 거라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막 한마디로 석유 있는 곳은 다 파, 땅 파 그냥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파리 조약 탈퇴했죠. 바로 탈퇴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탈퇴하고 바이든이 가입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가 또 탈퇴했죠. 탈퇴했다는 얘기는 원유 시추해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화석 연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탄소 배출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제 트럼프는 야 시끄러. 야 그냥 나 원유 팔 거야. 돈 되는 거 다 팔 거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파월 의장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 수장들한테 야 금리 좀 내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랬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파월한테 얘기한 거죠. 파월한테 야 금리 내려. 임기가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내려. 이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017년부터 21년 초까지 트럼프가 재임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방에서 같이 우리 막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위로 가다가 트럼프가 그때는 참 속된 말로 네, 그거였거든요. 좀 앞에 나와서 막 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네, 이제 뭐 방송 용어라 쓰지는 못하겠지만 좀 보기 싫은 모습들 막 비아냥거리면서 약간 좀 몸 비틀면서 말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딱 실수를 하면 주가가 바로 나락을 갔습니다. 1초, 2초밖에 안 걸려요. 나락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10분에 한 번씩 비서관들 통해서 들었다 그래요. 증시를. 그러다가 이제 무전이 오면 이제 그 말을 번복을 하고 말 번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지간한 사람이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 번복하고 해명하고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락 가면 다시 옵니다. 근데 바이든은 눈치가 없어서 또 뚝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나락가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고 트럼프 다시 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연설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상승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걸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남들한테 또 이렇게 시선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막 위로 올라간다고 매도 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일단 올라갈 땐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산업들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조선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조선주가 올라갈까요? 원유를 팔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트럭으로 비행기로 나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지금 거의 사양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그걸 인수한 애만에 지금 말이 많은데 하여튼 뭐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고 2차 전지주가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예전만큼 보조금도 없는 거고 이제 보조금 폐지됐죠.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이제 산업이 다 바뀐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를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오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트럼프가 주관하게 되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예, 사우디하고 잘 지내겠죠. 이번에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우디 그 왕자 이름이 뭐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이 안 좋았죠. 사이 안 좋았고. 근데 트럼프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투자할 거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패권을 다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분위기 좀 보시고 트럼프가 연설 나온다. 예, 그러면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예, 무조건 상승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상승해서 막 우주국까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는 제가 어제도 해드렸고, 네, 다들 이제 게시방에서 해드렸고 매매 같이 하면서도 해드렸던 내용이고 앞으로의 이런 얘기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미장 시작되기 전에 바닥에서 예, 그냥 딱 엎드려 있었어요. 6시간, 7시간 동안. 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엎드려 있었는데 우리는 수익을 냈습니다. 네, 100틱 이상 수익을 냈었고, 네,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건 트럼프 1시에 있었죠. 연설. 예, 그때 이후로 움직일 것 같다. 근데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 사람은 그런 걸 즐기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려서 뭐 다들 뭐 수익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시대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무조건 손절을 거셔야 되고 손절 안 걸고 예전처럼 적당히 못하면 나올 거야. 바이든 시대 때는 좀 횡보장이 좀 덜어 있었죠. 근데 트럼프 시대 때는 미증시 개장하면서 이런저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 박살낼 수 있는 거니까 꼭 제가 지금 일주일째 당부드리거든요. 꼭 손절 거시고 예, 지금은 초기라 행정명령서 막 내면서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틀이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나잇은 당분간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버나잇 하지 말고 항상 손절을 걸고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처럼 트럼프의 이렇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면 또 지수에 민감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금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고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일본은행 BOJ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BOJ의 금리 인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예상을 하셨어서인지 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한 거고 네. 네, 트럼프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미리 상의한 것도 같고 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지금 여기 뭐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올릴 수 있겠지. 그 정도는 올릴 수 있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누구도 몰라요. 네,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다들 얘기하는 건 당분간은 그냥 쏘쏘할 것이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인데 서로 제일 싫어요. 네, 그리고 일본은 또 이제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한국을 동경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싫어해요. 네, 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뭐 방송 중이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본에 좀 이건 이제 우리 정리를 잘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내용을 좀 갖다가 썼습니다. 네, 제가 뭐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봐주시면 되고 예,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뭐죠? 아주 호황이었죠, 일본이. 예, 일본이 전쟁 패망 이후 아시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때 총알 팔아가지고 무기 팔아가지고 예, 산업을 부흥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은 뭐 모르실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카세트 테이프, 예, 카세트 들으면 뭐 아이와, 소니, 예, CDP도 마찬가지죠. 파나소닉 그런 거 했을 때가 다 이때였거든요. 예, CD는 나중이지만 예, 이때 플라자 합의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지죠. 무너져가지고요. 이 결국은 예, 이렇게 갑니다. 나락을 가고 예, 중요한 건 네, 이때 이후로 쭉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누워요. 네, 금리가 누웠고 그리고 2000년도 이후로는 어떻게든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때가 뭔 일이 있었죠?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서브프라임 그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위기를 맞이해서 내렸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아는 마이너스 0.1%. 은행에 돈 맡기려면 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좀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였죠. 이때 7월 달에 올리고 8월 올려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올라갈 때 시장에 사인을 안 줬던 거죠.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면 야, 우리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좀 사인을 주든가 아니면 금리를 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냥 동결할 거야라는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 그냥 말만 국채지. 국채가 뭐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채권이면 그걸 사는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원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이자를 줍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국채에 10년 만기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로 쳤을 때 5%라고 찍히면 어떻게 되죠? 매년 5%씩 이자를 주고 10년이 되면 원금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국채 이율도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0년이 왜 10년이냐면 기업들이 돈을 땡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최소 단위가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국채를 찍어낼 때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부채 때문에 2, 3년물은 뭐냐? 2, 3년물은 우리가 그냥 흔히 일반에서 쓰는 은행에서 통하는 그런 금리입니다. 2, 3년짜리 국채는 그럼 올리면 당연히 일본도 부담이 돼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건 시장한테 사인도 안 줬고 왜 올리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 올리지? 그리고 거기서 딱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 특강 때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생각 없이 트럼프하고 똑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겠다. 이 말을 들었어요. 계속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에도 올리고 다다음에도 올리고 다다음에도 어디까지 올릴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해서란 말이 아니냐면 이제 세계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일본 엔에다가 이제 그 장난질을 하는 거죠. 공매도 치고 뭐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방 압력을 뭐 계속 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환율 있잖아요. 우리나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자국 내 달러도 투입하고 뭐도 하고 막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금리 올려가지고 금리 올려서 미국이랑 격차를 줄여서 그래서 수요를 하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몇 조죠? 하여튼 몇백 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때 다들 공포에 떨 때 제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때마침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그냥 저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 마이너스 0.1에서 0.1까지 최고를 봤을 때 얼마 올린 거죠? 0.2%.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이 0.2%죠. 0.2% 올린 겁니다. 0.2%이 정도 올린 건데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베이비 스텝 그럼 0.25로 기억하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면 0.5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데 소심하게 올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 올린 겁니다. 1.5%? 네, 1.5% 얼마죠? 한 2% 정도 올린 거죠. 0.2% 죄송합니다. 0.2% 올렸는데 이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이제 그 사고는 예를 들면 사고는 장관이 치고 총재가 치고 수습은 과장이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계속 올린다는 게 아니라 상황 봐서 올릴 거야 그러면서 진정이 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렸을 때 이번에는 시장에 사인을 준 겁니다. 네, 엄청나게 줬어요. 몇 달 동안 사인을 준 겁니다. 우리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속된 말로 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준비를 한 거죠. 쟤는 올릴 수도 있나 봐.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죠. 2021년부터 세계 국가들은 모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습니다. 2022년부터 다 올렸고 여기도 다 올렸습니다. 한국도 올렸고 근데 일본은 계속 유지를 했죠. 유지했고 이제서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들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내리는데 혼자 올립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일본이 속된 말로 0% 금리가 말이나 됩니까? 은행이 유지도 안 되고. 그런데 항상 일본이 뭔가를 하면 그게 제일 끝이에요. 2008년도에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경제 위기가 왔죠. 일본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고. 그러면 NK 트레이드, 한마디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돈을 옮길 때는 언제 일어나요? 이때 일어납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할 때. 그리고 지금은 미국 금리가 내릴 때는 청산해야죠. 왜냐면 이 격차가 줄어드니까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4% 정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4% 정도라고 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100만 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1억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억, 1000억, 1조를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4%면 엄청난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이자가. 네, 그 환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미국이 더 신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돈을 갖다 놓는 걸 엔캐리 트레이드 이 구간에서 일어난다. 예,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서는 예, 청산이 일어난다. 빨리 정리하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으로. 안 그러면 예, 환차손도 환율 그 차이도 극복을 못 해요. 그럼 그 손해가 난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금리를 왜 올릴까? 일본이. 여기 있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네, 작년 11월, 12월이죠. 11월, 12월 네, 급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원 소비자 물가 우리가 아는 거 맞습니다. 코어 CPI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올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국도 CPI 급등해서 9% 가니까 금리 인상 시작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 쟤네 금리 이번에 무조건 인상하겠네. 예, 그래서 전망치가 70%, 80% 이상 금리 인상한다. 나머지 20, 30%는 뭐냐? 아, 쟤네 올리면은 그 어떻게 부채를 감당하려고 그래? 그게 이제 그 문제였고. 하지만 예상대로 올린 겁니다. 중요한 건 예상대로.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했죠. 계속해서라는 말은 뺐고 이번에는 계속해서라는 말은 뺐습니다. 원문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은 제가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공부방에 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네, 안내를 다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고 방향을 다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는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이런 내용들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 주말 특강 때 들으셨다 그러면 저 주말 특강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챙겨 보시려고 그러면 막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일부분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올린다는 말을 안 했어요. 뭐였냐면 상황 봐서 회의 통해서 결정하겠다. 완전 다른 말이죠. 계속해서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앞으로 물가 높으면 계속해서 올릴 거야라는 말 했으면 오늘도 좀 난리 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특강 할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난리가 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아니면 회의에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급락은 없을 거다. 이미 시장은 준비돼 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일본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이게 CPI잖아요.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죠? 디플레이션. 이게 뭐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금리라도 올리면 됩니다. 금리 올리면 잡혀요. 근데 디플레이션. 중국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뭐 돈을 퍼줘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니까 금리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 좀 써라 하는데도 저축만 하는 거죠. 계속 저축만 하는 거고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하는데도 돈을 계속 돈을 짱 박아놓고 지금 중국이 그러죠. 중국의 저축률이 40%입니다. OECD 최고입니다. 지금 어쩌면 전 세계 최고일 수도 있어요. 보통 20%거든요. 근데 40%예요. 돈 안 쓰고 그냥 은행에 넣어둔다는 얘기예요. 은행도 못 믿어서 집에 갖고 있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은행 파산했는데 배째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집에 그냥 현금 뭉치 갖고 있어요. 돈 갖다 그러니까 퍼줘도 그거 집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전부터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요즘 우리 지갑에 현금 넣고 다녀요? 다 카드 갖고 다니지. 난 현금 쓰는데 체크카드 쓰시잖아요. 근데 이쪽은 다 현금이에요. 무조건 현금. 일본의 옛날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GDP를 보면 2023년이 지금 0.7, 0.4 거의 뭐 성장이 없이 누웠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25년은 올해죠. 네, 1%대로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도 되고 그다음에 물가도 살아나고 또 물가도 때마침 높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되겠네. 누가 뭐라 하지 않겠네. 라고 이제 그 시나리오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쟤네 금리 올릴 때 됐어. 마이너스 너무 오래 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용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0.78% 정도. 네, 금리가 그 정도 됩니다. 1%가 채 안 되게까지는 시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는데 이 말은 뭐죠?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 거기 한 차례 더 올린다 하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는 청산은 뭐 보류가 될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차이만큼 이 차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청산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더 내릴 수 있고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현재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올해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 않는 이상 엔케리 트레이드 청사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색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취임식 날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서 부진했었는데 최근 또 다시금 좀 힘을 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네. 트럼프가 지금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이 소식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보다 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첫날 비트코인 가격 언급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코인 나왔습니다. 네. 네, 취임 전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탄핵시키고 난리 났을 텐데. 근데 더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 너 이제 트럼프 비트코인 아니, 코인 대통령이니까 인정을 했는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뭐죠? 부인, 와이프, 멜라니아 코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선이 곱지 않은 거죠. 저것들이 대통령 해먹으면서 떼돈 벌려고 그러나? 미쳤나? 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날 그거 얘기 못 하겠죠? 지금 욕 먹고 있는데 거기다 놓고 코인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코인 그 트럼프가 이 코인 내가 발행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에서 첫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뒤늦게 나온 것 같고 거기에 뭐랄까 그 게리 겐슬러라고 지금 좀 이게 있어요. 별명이 문어 대가리라고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MIT 그 교수였거든요. 청막 맞는 교수였는데 코인에 대한 이해력도 높았고 지지도 많이 했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미국 그 SEC 증권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더니만 갑자기 코인을 막 때리는 겁니다. 자기가 옹호했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죠. 네, 그래놓고 코인은 사기다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게 지금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러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공약을 걸었죠. 첫날 자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첫날 그만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지금 사상 최대로 그다음 그 ETF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코인들은 지금 그 미국의 이제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지금 지쳤죠. 갈듯하면서 보시면 이거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장난 아니잖아요. 주식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근데 코인은 이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홀딩하기가 어려우니까 코인 하실 거면 전 재산 하시면 안 돼. 절대 안 되고 해외 선물로 돈 버신 걸로 소소하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코인은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관들이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르냐는 다 차이가 있는데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억 5천 되는 거죠. 최소 그 정도로 오를 걸로 보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10만 9천 최고가, 지금은 10만 5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딱 한 배, 100%잖아요.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100%면 테슬라를 사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0%면 뭐 브로드컴을 사지. 아니 뭐 100%면 뭐 다른 우리나라 조선주를 사지. 뭐 이거 1억이 넘는 거 이거 왜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외하고 이더리움 포함해서 모두 다 알트코인이라 하거든요.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제외하고 나머지 좀 가벼운 애들은 시총이 가벼운 애들은 10배, 100배를 가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거기다가 몰빵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알트코인의 종류가 10,000가지가 넘어요. 고르시겠어요? 하나씩만 사도 하나에 10만 원치만 사도 10,000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총액이 얼마인지. 그중에 상장 폐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위험하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 한 뭐 1위부터 비트코인 빼고 2위부터 한 10위 정도 그 정도만 좀 담아 두시고 만약에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시면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한 1분에 4,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알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종목 물어보러 들어오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려드리면 또 나중에 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미 다 갖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거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결제할 금액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돈 버셔서 버시는 걸로 재투자하시는 걸로 그러려면 해외 선물 하셔야 되겠죠? 해외 선물 하시려면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타점 어떻게 잡는지 청산 어디서 하는지 또 매매 쉽게 어떻게 하는지 또 매매 필살기도 제가 상황 봐서 뭐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수익을 편안하게 아주 깔끔하게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요즘 하도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10월 달에 아마 1패 했을 거고 11월 달이 3패 했나? 그리고 12월 달에 지난달이죠. 2패하고 이번 달이 3패인가 4패입니다. 네, 총 1거래를 봤을 때 그러면 승률은 꽤 높은 거잖아요. 그건 다 우리 일목균형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배워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investing.com과 같이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매수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구장창 매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 now 라인 나옵니다. 라인 now. 네. 예, 라인 now.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 보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수를 받을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냐면 22,010 정도, 이 정도죠. 지금 10 그리고 22,000 사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22,010에서 만약에 매수를 받는다면 그 위로 어디서 정리하냐면 이쯤에서 22, 25 이쯤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왔다 가죠. 네, 지금 10에서 받으신 분들은 좀 잘 대처하시고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980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22,010 그리고 980. 그 중간에 22,000선이 있긴 한데 이 자리는 22,010에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지금 그렇게 보는 거냐? 일단은 22,100선까지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22,100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보시면 그 차트는 계속 반복이 되는 수익 났죠. 지금 21,010에서 22, 25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순간적으로 50틱 났습니다. 50틱 곱하기 7,000원 하면 오늘 수익 버신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일목균형표에서 우리가 늘상 받는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22,010 우리 이렇게 수익 냅니다. 어렵게 안 냅니다. 일목균형표는 수익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기준선까지 짧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들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유가 뭐죠? 앞자리가 양운이니까. 양운이 뭐죠? 정배열. 정배열인데 누가 매도를 칩니까? 그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일봉에서 보면 22,100선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꼭대기 100. 그리고 이것도 100 근처. 이것도 100 근처. 다 100입니다. 100. 그럼 이걸 넘어가려면 기업 실적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테크들 전부 일제히 올라가든가. 다우는 내려가고 S&P 나스닥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어요. 다우랑 S&P 나스닥은 테크주가 많고 다우는 전통 산업주죠. 물론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 애플이 들어가 있지만 완전 달라요 격이.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S&P하고 나스닥은 보통 같이 다녀요. 누가 더 많이 가고 덜 많이 가고 차이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쯤에서 매도를 한번 쳐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치세요 그러고 좀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 여기 구름대 앞자리 보고 이게 의문이면 매도를 이게 양운이면 매수를 받아보실 걸 권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팁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